네, 주주정에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우리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방송이며 뭐 유튜브 채널 등등 가장 아마 모시려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게스트신 것 같습니다. 맞죠 요즘에? 아유 아닙니다. 예, 요즘 라디오에도 엄청 나오시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렇게 딱 TV에도 나오시고. 유튜브 뭐 TV 이렇게 보면 네.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역시 대세. 예. 대세나. 자, 우리 빛광우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예. 일단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내일이 FOMC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CPI 뭐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CPI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서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좀 미리 받아보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제 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전날까지도 아무 코멘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예상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아주 무난한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치 수준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FO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부채 한도가 늘어나서 네네. 이제 재무부가 드디어 이제 TB라든지 채권을 발행했었을 때 여태까지 이제 유동성 때문에 어찌됐든 뭐 주식 시장도 좋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유동성이 좀 축소되면 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게 또 제일 핫 이슈가 됐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니까는 그럼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다 흡수가 되어 버리니 오히려 시장에는 자산 시장에는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료를 봐주시면 실제로 지금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가 한때는 400억 달러대까지로도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 이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 채권 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재무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6월 말까지 잔고 예상한 게 한 4,250억 달러. 그러니까는 이 정도 금액만큼은 최소한 채권이 발행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네. 시중 유동성이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을 제가 볼 때에는 무난하게 시장에서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영래포라는 데에 지금 자금이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고. 영래포.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어려우실 텐데요. RRP.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시면은 레포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영레포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포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적격 담보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는 요걸 담보로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나오는 거니까는 금융기관에 현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네.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자 비용을 내게 되죠.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레포부터 말씀드린 거는 역자가 붙었으니 영레포는 이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의 흐름은 현금은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이자 수익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올리게 됩니다. 받는 거고. 예. 근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네네. 나라에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요. 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이제 채권을 사는 아마 1차적으로 은행이 있을 거고 네. 은행들이 사겠죠? 예. 그럼 이제 은행들이 또 그 채권을 어딘가에 팔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담보로 맡겨서 뭔 짓을 하든지 네,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보유를 있고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결국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뭘 할 거고 네. 그럼 시중에 은행들이 갖고 있던 돈이든 뭐 이런 게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네. 이제 레포와 역레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유동성을 뭐 한다는 얘기인 건지가 살짝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금융기관들이 뭔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음, 이걸 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할까라고 음, 하게 되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역레포일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단기 채권, 음. 단기 국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중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역레포 금리가 미국의 단기채 보다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더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중에서의 유동성이 역레포로 빨려 들어가는. 근데 역레포로 빨려 들어가면 그거는 연준 내에서만 머무르고 다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역레포로 들어가면은 유동성이 일종의 흡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자금이 단기채 시장으로 향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또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는 반응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례를 가지고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네. 더 간편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는 요 파란색이 역레포 금리입니다. 요게 2017년에서 19년 초까지의 사례거든요. 파란색이 역레포 금리예요. 예, 파란색이 역레포 금리이고 빨간색이 미국채 1개월물 금리입니다. 역레포 금리는 거의 기준금리입니까? 예, 기준금리 대비해가지고 기준금리의 하단에 연동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네네네. 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는 계속해가지고서 역레포보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수시로 낮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레포가 더 매력적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레포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18년도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역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역레포 금리보다 계속해서 높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역레포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요 자금이 미국채 단기물을 사는 곳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요때에도 2018년도 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 바로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재무부가 일반 계정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렀냐, 어디서 우리가 그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 자금은 바로 요 역레포에 있었던 대충 한 뭐 1,500억에서 많을 때는 거의 4천억 달러까지 갔었던 요 자금이 일반 계정으로 흘러가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 쪽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연준에 잠자고 있던 역레포 쪽에 잠자고 있던 자금이 이제 재무부가 발행하는 거를 다 소화를 시켜주면서 유동성 쪽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인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역레포 금리하고 미국채 1개월물을 봤었을 때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이게 대체로 역레포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역레포 잔고가 높았었거든요. 지금의 역레포 잔고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내 자금만 기준인데 네. 해외 자금이 역레포에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은 2조 중반 정도 됩니다. 2조 달러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역레포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더 높으면 그러면은 그때에는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이 역레포에 묶여 있던 것들이 나가서 해소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역레포 자금은 주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대형 금융기관들하고요. 금융기관들. 예, 그 다음에 해외 기관들도 뭐 중앙은행 이런 데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TV를 계속 높게 유지시키려면 네, 오히려 금리를 중단 내지 인하해야지 아까 이제 그 하단에 플러스 얼마로 그 형성이 되니까 RRP가 예, 그렇게 예. 돼야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정확하신데요. 지금 바로 다음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 네. 여기서의 핵심은 역레포 금리보다 단기채 금리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영래포 금리라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결정해 놓기로는 기준금리 하단에다가 OBP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05%거든요. 근데 단기채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에다가 향후의 연준의 정책 방향성까지 반영이 돼서 단기채 금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최근에 연준에서 유행시키고 있는 단어 바로 건너뛰기, 스킵론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을 시켜놓는데 언제든지 향후에 올릴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영래포는 기준금리에 묶여 있고 근데 향후 단기채는 언제든 올릴 수 있으니 그보다 높게 형성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거를 따라갔느냐라 보면 6월 동결 확률은 1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네. 있고 어제자 기준으로 나온 이제 그 제가 페드와치의 거를 가져온 건데요. 7월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 달 전에만 해도 인상할 확률을 10%로 봤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7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앞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12월 인하 확률 현재 금리 대비해 가지고서 인하 확률은 한 달 전에만 해도 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단기물 금리가 왜 이렇게까지 밑으로 축축 내려갔었느냐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조만간에 라는 기대가 자꾸 형성되니 이게 또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없애놨다 보니까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영래포 금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됐고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래포 잔고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은 증가를 하는 그리고 금리는 두 가지가 단기채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그 6월 말에 4천억 달러? 네, 4,200. 네, 발행할 맞습니다.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잔고는 2조 달러 있으니까 네.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한 네네. 자금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네. 이런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를 세워도 세상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연준이 지금 만약에 본인들 생각대로 안 흘러갔을 때의 추가적인 방책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플랜 B하고 플랜 C까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플랜 B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영래포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하단에서가 OBP를 더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혜를 지금 영래포에다가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갔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영래포 너무 낮아가지고서 이거는 못 살겠다라고 막 투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이거든요. 네. OBP를 더 주기로 연준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원래 그리고- 하단인데 하단에 플러스 0.05%를 더 준다고요? 이게 코로나 와중에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이 특혜를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OBP를.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OBP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돈이 막 움직여요 여기저기? 0.05%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영래포하고 이제 단기물 차이가. 그래서 OBP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봤었을 때 연준이 작정하고 단기채를 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QT를 하고 있는데 완전 깔끔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QT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9월달에 미국의 하루짜리 단기물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10% 이상까지 막 치솟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내린 조치는 QT의 즉시 종료 더불어 미국채 단기물의 직접 매입이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3천억 달러 이상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물 시장이 완전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 자금 시장은 완전히 이거는 중앙은행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에서 혼란이 생긴다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봐야 되고 이걸 그러면은 QE의 재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QE라는 거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물까지도 완화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중장기물을 사는 게 QE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아래 거를 사는 거는 QE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자산 매입이란 관점에서 보면 QE 아니냐라고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19년에도 당시에 그럼 이거는 QE는 아니니까 not QE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시장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했고 시장 그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차차선의 계획도 연준은 있을 것이라서 재무부의 유동성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좀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며칠 전에 합니다. 언론에서 좀 봤는데 원래 6천억 달러를 계획을 했다가 네, 조금 네. 4천억 달러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네. 연준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뭔가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획은 누구나 이제 적절한 계획은 그럴듯한 계획은 있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기스가 나버리면 또 시장에서 좀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히 간다 생각하고요. 재무부에서도 나름의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재무부판 채권 그 이제 바이백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부 입장에서도 내년 정도 즈음에 가가지고서는 혹시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 방어책을 미리 마련해뒀어라는 식으로 겹겹에 지금 안전망을 짜놓고서는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한 가지 가장 크게 또 문제가 됐었던 게 유동성 긴축이었는데 우려. 네네. 항상 또 지금 논란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장이 이제 상반기 때 좀 지금 많이 센데 네네. 특히 뭐 나스닥 위주로 센데 또 흐름도 계속 갈 수 있겠네요 6월달에도. 네, 그래서 뭐 저는 특별하게 그런 뭐 안 좋은 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으로 이제 FOMC가 있으니까는요. 네.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요번에 때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었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쭉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정책을 써나가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엔 제로금리 하고 그 다음에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금리부터 먼저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 QT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어땠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해 나갈 때는요. 마지막과 금리 인상 멈추기가 먼저였었고요. 그 뒤에 QT의 일종의 테이퍼링, QT를 줄여나가기를 그 다음에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완전히 QT가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것과 똑같은 순서를 가져가지 않을까이면 하반기 중으로는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연준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뒤에 올 거는 QT를 줄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고 그러면 저는 이게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네.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하면 70년대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7개월이 걸렸었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90년대부터로 보게 되면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메리 델리 총재가 금리 인상 후 그 수준을 11개월가량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작점이 될 거다. 과거 몇 번의 사례를 보면 그러하다라는 게 여기까지 넣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난 5월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라고 해버리면 7개월을 더해버리면 올해 12월이 될 거고요. 11개월을 더해버리면은 내년도 뭐 4월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뭐 정말로 7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멈춘다라고 해버리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실행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은 QT의 감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말 정도에 이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 보는 거고 실제로 연준에서도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은 지난 3월달에 찍었던 점도표에서 23년도에는 금리를 5.1%로 봤지만은 2024년도, 25년도에는 사실은 연준 자체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기준금리가 특히 내년에는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점도표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연말 정도에 양적 긴축을 줄여 나가는 거를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좀 재미난 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네네.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QT 금액을 줄여 나가게 된다. 이거를 한번 속도를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줄인다는 거는 이제 많이 줄이다가 좀 덜 줄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그거 하기 전에 약간 궁금한 게 예. 있는데 네. 그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물가 지표를 계속 보고 금리 네. 인상하고 했다가 이제 물가 지표가 오늘도 발표하겠지만 좀 안정화되면은 네.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데 네네. 인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되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네.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서 네. 또 금리를 인하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지 혹시 않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보통 금리 정책을 볼 때 경기 요인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요인의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에 평균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가 동반이 되는데 근데 이 인플레가 대단히 높았었을 때에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서 인플레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에 상응해 가지고서 금리를 낮췄었던 그걸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네.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요 자료를 봐주시면은 지금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요게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기준을 제시를 한 게 뭐냐하면 본인들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면은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제약적인 수준이 얼마냐 했을 때 1960년대로부터 보면 근원 PC 물가 대비 기준금리가 1.5에서 1.6% 높으면 제약적이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요.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금리를 1.5 여기도 보시면 내년도가 여기는 이제 1.7 정도가 높게 잡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비록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플레에 맞춰 가지고서 내려가는데 제약적인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순전하게 인플레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경기 요인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가 강하거나 아니면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인플레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를 기준으로 그래서 경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인플레가 안정되면요. 근데 그럼 다시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겠냐? 아니요. 우리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를 제어할 수 있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 정도로서만 인플레를 보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네네. 양적 긴축 줄이는 거를 만약에 연준이 선택한다면 예. 네.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준의 흑자 적자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흑자를 굉장히 자료를 보시면 많이 내는 곳이었어요. 연준이 흑자라는 건 뭐죠? 연준 입장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채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흑자예요. 그게 연준의 수익입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비용은 뭐냐라고 하면 은행들의 지준 있지 않습니까? 지급준비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비용을 냅니다. 이자 주는 거.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래포에 대해서도 비용을 준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준하고 영래포가 비용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기준금리 하단 대비 15bp, 5bp씩을 더 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채권은 많은데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가 연준이 흑자를 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평균적으로 QE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보유 이율을 보니까는 2.3%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야지 기준금리에 다 비용이 연동되니까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채권은 많이 갖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낮았으니까 재무부에 이게 이제 흑자가 많이 났었고 흑자가 나면 아주 이제 자기네 비용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거 치고는 거의 대부분을 재무부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재무부로서는 과외 소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금액이 거의 뭐 1,000억 달러를 넘어갔던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적자가
이제는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보유 채권의 이율은 2.3%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보유 채권 7.75조 달러, 이율은 2.3%거든요. 그럼 수익이 1,800억 달러 정도가 나요. 근데 지준이 3.21조 달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급해야 되죠. 영래포 2.62조 달러 비용 지급합니다. 그럼 이게 합치면 3천억 달러 되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은 적자가 나도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은행 지준 영래포라는 건 누가 여기서 이자 수익을 얻어가느냐라고 하면 미국 국내외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기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껏 양적 완화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서는 연준이 적자가 난다는데 그걸로 대형 금융기관들 뒷바라지 해주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QT를 어느 정도 해가고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내려가고 그와 동시에 재무부에서 발행하게 돼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영래포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 가지고서 네. 이거를 받아준다.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재미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아마 양적 긴축을 좀 줄여나가면 24년 말에는 6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작년 7월 달에 연준에서 나온 재미난 자료가 있는데 연준에서 향후에 자기네가 보유할 증권 자산의 추정치 시나리오별로 그 다음에 지준하고 영래포를 얼마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그려본 게 있거든요.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24년, 25년도 해가지고서는 이게 바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QT를 하니까 계속 자산이 줄겠죠. 근데 이게 자산이 갑자기 25년에는 주는 게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QT를 하고 금액을 줄여가면서 25년에는 QT가 멈춘다는 걸 가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영래포는 다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보면은요. 24년 말 기준으로는 아마도 연준의 수익이 이 정도 나오고요. 연준의 비용은 이 정도가 나와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4년 말에 예, 24년 말 기준으로 그걸 이제 연율로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연준이 흑자 내는 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중요해요? 이제 적자를 내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적자를 네. 내는데 그 본인들의 비용이 어디로 다 흘러 들어가느냐를 보면은 네.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네. 근데 중앙은행은 적자를 냈고 그래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발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구조적으로 가버리면 정치적인 문제는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연준은 대체로 흑자를 내왔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은 흑자를 내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돈을 재무부로 보냈기 때문에 재무부가 과외 소득이 생겨가지고서는 그걸로 또 재정 정책하기도 좋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흑자 규모가 꽤 커요? 1,000억 달러씩 연간으로 흑자가 났었습니다. 1,000억 단 120조, 130조.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1,000억 달러 이상 이제 적자가 올해 날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론 영래포 잔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감소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예, 그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네, TV도 네. 발행하면서 그걸 흡수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된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연준의 계획대로만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 네. 출구 전략도 잘 성공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재무부 발행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네. 연준의 적자 문제까지도 한 큐에 해결이 되는 지금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려놨다. 라는 거고 이거의 핵심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의 단기채 금리가 더 높으냐가 굉장히 핵심 사안이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유동성, 그 다음에 앞으로 연준이 흘러갈 방향, 재무부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건 언제 저희가 그러니까 영래포 하단과 지금 저 채권 이자, 그러니까 단기 채권 이자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저는?
뭐 이제 사실 채권 금리 확인할 수 있는 데는 뭐 미국의 사이트 가면 너무 많아요. 많이 예, 있어요. 예. 실시간으로 맨날 볼 수 예. 있고. 그리고 영래포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하단 플러스 OBP니까 이제 뭐 5.05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초단기 채권만 제가 금리를 확인하시면 알아갖고 됩니다. 예, 이거랑 예. 비교해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 그런 전략을 아마 짜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네. 스무드하게 잘 가면은 이제 유동성에서는 우려가 이제 없으면서 네, 네. 장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자료로 넘어가 가지고서요. 네. 약간 서늘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QT를 하고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산이. 그러고 유지가 되다가 26년 즈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때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냐, 그래서 다시 자산 매입을 한다는 뜻이냐라고도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26년은 너무 먼 미래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뭐 자기네 나름대로는 시나리오를 짜 두었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가 증시 정리하면서도 얘기 나왔는데 유가가 뭔 수를 써도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막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해도 유가는 네. 꿈쩍하지 않는 느낌이 네, 계속 네. 좀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유가는 혹시 어떻게 왜냐면 이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니까 네, 어떻게 네. 좀 갈 거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원유 시장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당초에는 원래 저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별다른 양쪽 방향 또래 힘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은 하방을 뚫고 내려갈 힘이 좀 강력하게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은 이게 1980년대처럼 혹시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 이슈는 이란 이제 더 이상 감산도 아니고요. 네. 이란의 제재가 해제가 되면 여기에 묶여 있던 것들이 팡팡 쏟아져 나오면서 원유 시장에서 수급을 공급 과잉으로 깨뜨리지 않겠느냐인데 최근 주목할 이슈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의 그 이란 자금이 네. 이게 지금 묶여 있던 게 있잖아요. 이거를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혼자 결정은 절대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쪽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또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서 80년대 즈음으로 가보면은 당시에 2차 오일 쇼크를 만들어낸 거는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의 정치적인 불안 문제가 혁명이 나오면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유가가 한번 쫙 뛰고 그걸 고점으로 해서는 슬슬슬 내리다가 확 빠졌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란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이슈를 정확히 반대로 되풀이 혹시 하는 건 아닐까 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70년대 80년대 유가 추이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그때 당시에 70년대는 뭐 카르텔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유가 계속 올라갔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란이 이제 혁명 당시를 고점으로 찍고서는 살살살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이때는 쭉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쭉 내려올 때. 네. 보시게 되면 이란 정치 불안 때 유가가 피크였고 이후 유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오펙의 카르텔의 힘을 좀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받치려고 자발적 감산 이름으로 유가를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감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오펙 내에서도 나타났었고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일 이제 이거를 큰형님 격인 사우디가 자기 혼자서 추가 감산을 계속 감행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받치려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사우디가 했냐 하면 원래 사우디가 1,000만 배럴을 생산하다가 네. 나홀로 감산에 넘어가다 보니 220만 배럴 야. 생산까지도 줄여줬었거든요.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가까이. 네. 네. 근데 그러다 사우디도 못 참겠다 하면서 사우디가 감산 포기하고 치킨 게임을 가면서 유가가 완전히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산하면 니네도 좀 분위기 좀 맞춰야지. 니네 계속 증산하면서 꿀빠냐 이러면서 이제 네, 두고 보자 그랬던 이렇게 거죠. 간 거군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 감산 얘기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죠. 올해 4월에 자발적 감산이라는 이름으로 116만 배럴 또 얘기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고 지금 보시면 내부에서 UAE하고 러시아는 거의 사실상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월에 나온 거는 사우디 혼자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이거든요. 아, 또 되풀이 되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왜 유가가 70불을 깨고 내려갔느냐 했었을 때, 그리고 골드만에서도 목표치를 낮췄느냐 했을 때는 여기에 기시감이 여기서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똑같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정말로요 80년대처럼 흘러간다라고 해버리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보시면은 1980년대 중반에 S&P 500 지수 추이입니다. 네. 대단히 좋았었는데 네. 요 당시가 우리가 흔히들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 나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침체로 종결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1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던 중에서 11번이나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침체로 갔기 때문인데, 근데 그러면 예외가 3번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3번 중에 한 번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80년대 중반에 왜 연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냐 하면, 연준이 사실 승리를 거둔 건 아니고 네. 유가가 급락해주면서 인플레 우려가 사라지면서 침체로 가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침체 와야 될 타이밍인데 저유가가 살려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원유 시장에서 이번에 되풀이 될 것인지,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비슷하게 흘러오고는 만약 있는데, 그 그림이면 이거죠. 미국은 베리 땡큐네요. 사실 산유국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마 쾌재를 부르겠죠. 네. 아까 그 표에서 보니까 1984년 10월달에 금리 인하했던데, 네, 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거는 유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구나. 예, 유가가 40불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10불 아래로까지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완전히 이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 아,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네, 네, 살아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좀 빠지는 거는 아까 이제 수급적인 요인만 말씀하셨지만은 유가가 네, 또 네. 장래에 빠지는 거는 경기가 이축되는 가장 큰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또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경기는 덜 빠지는 뭐 그런 예, 역할을 예,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안전판 그런 역할을 해줬었던 네, 것입니다. 네, 네. 네. 아, 이번에도 그러면 이란이 돈 받으면서 오케이, 우리도 이제 기름 생산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란이 아주 안 좋거든요. 뛰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유가는 지금보다 더 아랫단으로 가고, 사우디는 네온시티 날아가고, 거의 너무 오반가요? 아니 그거 좀 아니, 왜냐면 네온시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돈인데, 만약 이렇게 돼서 기름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이 상황이면 사우디 네온시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터키랑 이란은 또 좋다고 하실 것 같고. 근데 그 이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했을 때 사우디도 타격을 입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사우디와 미국이 또 많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나온 게 부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빠지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그러면 힘이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빠질 테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중동에서 그나마 미국 편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곳은 사우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텍사스에 있던 그 부시가 예 이제 비밀리에 날아가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너무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긴밀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하게 됐었던 게 그 뒤에 이어지기는 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뭐 그 전부터도 그랬겠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이랑 굉장히 끈끈해져 갖고, 사실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뭐 이쪽 친구들이 사우디 친구들 아닙니까? 원래. 네네. 그래서 미국이랑 완전 이제 쿵짝이 잘 맞던 한 십몇 년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지금 요 모양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쩌면 미국이 좀 사우디를 길들이는 이런 느낌으로 혹시 지금 그렇죠. 지금도 예, 이란하고 또 이란을, 친한. 예, 그렇게 좀 하는 건 네네. 아닌가 생각이 살짝 또 들기도 하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참고해봐야 될 그 많은 일들이 과거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네. 투자 그리고 뭐 이런 버블과 침체 이런 거 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완전히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물론 형태를 금융 쪽으로. 조금씩은 이제 바꾸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 관련해서 뭐 책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책 제목이? 이제 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로. 아직은 네. 홍보에 너무 이렇게 민망해하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하시는 게 좋은데 예, 투자의 역사는 반복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광우 대표님이 쓰신 책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그렇게 하방으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판단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럼 전략 비축률 또 엄청 채워넣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전략 비축류가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가요? 그 여기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는 게 본인들의 순수입 물량,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거랑 순수입 물량을 비교해서 90일치를 쌓기를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쉐일이 나온 이후에는 순수입해야 되는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입의 90일치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략 비축류도 이게 적은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 내에서 판단을 내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도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최근에 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정말 유가 안정 그것보다는 이거가 몇 년 전에 쉐일이 나온 이후에 미국이 구조적으로 전략 비축률을 줄여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향후 10년간 매년 얼마씩 줄여나가기로 한 거에 그래요?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그렇게까지 이제 다시 채워넣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1980년대 S&P 올라가는 것 같이 네. 지금 연초 대비 좀 올랐지만은 네. 뭐 요거 오른 거는 별거 아니다. 뭐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그거군요. 네. 네, 네. 만약 뭐 정말로 인플레 우려가 완전히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밤 CPI를 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1 지금 시장 예상인가요? 예. 예, 예. 전월 대비 0.2 해가지고. 네. 대표님은 혹시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어제 별로 백악관에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1이 아마 나올 것 같고 뭐 4.0이나 4.2 정도까지는 뭐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저도 비슷합니까? 그 정도 비슷하고요. 왜냐면 뭐 백악관에서 막 얘기할 텐데 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컨센서스에 네. 반응한다. 뭐 그렇게. 정프로 3.9보입니다. 어이구. 예. 온라인으로 또 가시네. 여기 또 놀랄만한 수치인가 역시 이 정도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는요. 별로 안 예. 남았습니다. 지금 네. 2시간 지나면. 예, 2시간 지나면 3.9라는 숫자에 시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환호를 할까요? 3.9면? 그러면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연준은 혹시 야 3.9 미쳤네 이러면서 금리를 동결하겠군요. 예, 지금 요 건너뛰기 스킵론을 연말까지 쭉 동결-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3.9면 예. 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시간 제가 목요일날 하긴 해야겠네요. 네. 2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광우 대표님 오늘도 깊이 있는 말씀 또 가능한 친절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